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과학적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학적 사고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학창 시절에 배웠었던 과학적인 지식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이거는 어떤 과학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아주 쉽게 어떤 뭐 깊은 공식, 뭐 물리학적인 지식 이런 거 들어가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잘 보시고 일상에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때로는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데 너무 대화하기 힘들고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줘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젠간 한번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기회가 돼서 이번에 하게 됐고, 자, 이걸 통해서 아마 어떤 분들은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너무나 심취했다든지 그거를 믿고 살아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듣기 싫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 뭐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 누구를 공격하거나 비판하거나 뭐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고 공유해서 좀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오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 설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과학적 사고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과학적 사고는 판단력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판단력이에요.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냐? 그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학적인 사고를 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화면에 보이면 몇몇 사례가 나오죠. 첫 번째 위에 왼쪽은 유리겔라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 유리겔라 예전에 그 숟가락을 휘거나 자르는 어떤 초능력을 보여줬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대통령 선거에도 꼭 나오는 그 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을 뭐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분이 하는 내용 중에 그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고 자 밑에 왼쪽은 타로에 대한 거예요. 타로. 자 타로에 대한 것도 저의 어떤 견해를 판단을 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오른쪽은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 과학적 사고를 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과목은 우리가 학창시절 때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던 물리와 화학이에요. 근데 이 물리와 화학 이 두 가지를 그럼 배워야 되는 거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때 뭐 이해가 안 되고 성적이 좋지 않았고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었을지라도 아무튼 배웠잖아요. 아무튼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는 조금 아시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 정도 부분입니다. 혹시 본인이 학교에서 과학 점수가 매우 낮았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런 내용들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먼저 이 물리에 대한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들어가고자 하는데, 자, 물리, 피직스죠, 피직스. 학교에서 철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죠.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때 기술 시간, 공업 시간이었나? 그때도 배웠고요. 자, 철이라는 거는 뭐예요? 녹일 수 있고, 휘어지고, 그죠? 철이 깨지지는 않잖아요. 이런 특징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철이 또 뭐가 있습니까? 그걸 계속 두드렸을 때 뭐 전자의 배열 때문에 자석이 되는 원리가 그런 내용들도 배웠던 기억이 있으시죠? 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철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배웁니다. 일상에서 철이라는 그런 성분, 그런 재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초능력을 배우진 않습니다.
해리포터에 나왔던 저런 마법 학교에 대한 내용을 배우지 않잖아요. 왜 안 배웁니까? 학교에서 왜 초능력 마법을 하는 방법을 왜 안 배웁니까? 질문이 너무 생뚱맞죠. 그래도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오죽했으면 저도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철에 대한 건 배우는데 초능력에 대한 건 배우지 않아요. 왜 그래요? 왜? 없으니까. 초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불가능하니까. 자,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초능력이 왜 없어? 있지. 응? 우리 대부분이 못하는 것이 하는 사람이 있긴 있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리학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있잖아요. 유리겔라. 유리겔라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 겪었어요? 우리나라 재난이 있었던 당시 삼풍백화점 때였던 것 같아요. 성수대교였나요? 아무튼 그때도 이 사람의 초능력을 통해서 뭔가 그 희생자들을 빨리 발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원해서 제가 그 당시에 뉴스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숟가락을 휘어버립니다. 제가 숟가락 가지고 왔어요. 자, 숟가락 휘어지지 않죠, 절대로. 제가 이런 것까지 강의에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 휘어지지 않아요. 너무나 강력합니다. 왜? 철은 어때요? 특히 이 숟가락을 만드는 철은요, 휘어지지 않습니다. 단단해요. 물론 휘어지는 철도 있죠. 납 같은 거는 잘 휘어지잖아요. 잘 휘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휘거나 또 여기를 잘라버리죠. 이렇게 뚝 떨어지게 만드는데, 자, 당연히 초능력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유튜브에 쳐보잖아요. 지금 노인이 됐거든요. 영상이 많이 떠요. 최근에 또 뭐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서 또 이 묘기를 보여줍니다. 이 초능력을 보여줘요. 그 영상에 제가 밑에 댓글만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 대부분 내용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기꾼. 이 사기꾼 아직도 해먹고 있네. 사기꾼이죠. 왜?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는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다 보니까 언론에서까지도 이 사람을 많이 다뤘고, 재난 현장에도 이 사람을 투입하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신뢰를 했다고요. 그 얘기는 그 당시에는 이게 사기인지 초능력인지를 구별하는 능력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습니다. 이 댓글 보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어떤 댓글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이제 돈이 떨어졌나? 그러니까 또 돈 벌려고 또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요 마술사가 나타나서 본인이 오히려 저건 사기다. 본인이 마술사니까 이거는 마술로 충분히 내가 증명을 해보겠다. 자,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저 얘기예요. 유리겔라는 형상 기억 합금으로 특수 제작된 숟가락을 사용하거나 미리 부러뜨려 놓은 숟가락으로 눈속임을 했다. 그러니까 마술에서는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형상 기억 합금이 뭔지 아시죠? 형상 기억 합금. 그 형태를 기억하고 있다가 어떤 온도가 되면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런 합금은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먹는 그 단단한 숟가락이 아니라 형상 기억 합금이라는 다른 재료를 써서 했던지, 아니면 이거 미리 분질러 놓고서 어떤 뭐 장치를 해가지고 눈속임을 한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마술사가 아닌 우리들도 사실은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것 뿐이지. 그러면서 한쪽 마음에는 야, 저거 진짜 초능력일 수도 있는데, 저 사람 진짜 저런 능력이 있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도 같이 갖고 있는 거지만, 지금 이 마술사는 확고합니다. 저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저도 불가능하다고 100%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일반적인 철은 저게 불가능하다고요. 저런 초능력이 되지 않는다고요. 저게 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물리학은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황당한 거 자료를 찾다가 제2의 유리겔라라고 한 이 사람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투시하는 능력으로 어디에 희생자가 묻혀 있을지 이 사람 불렀다니까요. 자, 국가에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저런 사람을 불러다 놓은 거죠. 자, 제가 지금 평가하기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재난 상황, 긴급 상황에서 사기꾼을 불러다가 사기치는 것도 모르고서 마치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자, 아까 유리겔라는 철을 휘는 능력. 자, 이 사람은 투시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저는 이 단어를 듣자마자 이 두 사람은 100% 사기꾼입니다.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철은 절대로 초능력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투시하는 것도 어때요? 투시. 사람이 투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투시하는 장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빛이 투과를 해서 가서 다시 반대로 오는, 그러니까 빛의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가능하고요. 현대적인 기술로도 100% 투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투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안 되는 거를 본인이 된다고 했었던 사기꾼의 대표적인 사례죠. 왜 이스라엘에서 이 두 사기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나중에 한번 이스라엘 사람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또 이분도 있죠. 공중부양을 한다고 해요. 공중부양. 자, 공중으로 뜬다란 얘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은 공중부양을 못하죠. 왜 못해요?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법칙이라고요. 설이 아닙니다. 법칙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물체는 지구에 붙어 있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죠. 이거 학교에서 다 배우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 공식을 쓰지 않아도 그냥 알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어긋나게 해서 본인이 공중에 뜰 수 있다? 뭐예요? 거짓말이죠.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그걸 한번 보여달라. 사실 보여달라 할 것도 아니죠. 거짓말이기 때문에. 근데 보여달라고 했는데 나와서 어떻게 해요? 손으로 드는 거죠. 공중부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공중부양하는 거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기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방송이니까 불러다 놓고 했겠죠.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 앞으로도 공중부양 또 나타날지도 몰라요. 불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탁구공을 이렇게 바람 나오는 거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후 불면 탁구공이 위로 뜨죠. 안 불면 바로 떨어지죠.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탁구공은 엄청 가볍습니다. 진짜 가벼워요. 그래서 바람을 불었을 때 잠깐 띄워놓을 수는 있는데 곧바로 떨어지죠. 사람은 훨씬 무겁습니다. 절대 뜰 수 없어요. 점프해봤자 금방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공중부양을 한다? 근데 더 신기한 건 저는 공중부양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신기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신기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만유인력의 법칙만 알면 그냥 듣자마자 사기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요. 숟가락 휘어요? 잘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투시 말도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초능력의 종류를 제가 한번 봤어요. 많은 초능력, 지금 얘기한 공중부양, 숟가락 휘는 거, 이거 말고도 투시도 하나 있었네요. 이거 말고도 다른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뭐 본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거예요, 대부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은 못해요. 그래서 자연 법칙은, 물리적인 법칙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고요. 예외가 있다면 법칙으로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초능력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자연 법칙을 거슬려요. 그래서 본인만 할 수 있고 나머지 다른 사람이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우기면 그냥 우기는 대로 되는 거죠. 지금 바깥에 뭐 소리가 날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곳이 통영입니다. 통영 그 바닷가 옆에서
지금 찍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뱃소리나 이런 게 좀 날 수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못하는 거죠.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된다고 하니까 사기죠. 속임수죠. 그나마 이거를 마술이라고 얘기하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마술은 어때요? 가짜라는 걸 깔고서 눈속임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고 소개하면 엔터테이너입니다. 예능가예요. 쇼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초능력이라고 소개하면 사기꾼이죠. 사기꾼. 옛날에 비해서 이런 사기꾼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자, 지금 저의 이 설명을 듣고서 아유 저걸 누가 믿어? 이렇게 저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마치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해?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아까 허경영 씨 굉장히 왕성하게 강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병치유도 하죠. 초능력도 가지고 있죠.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 법칙은 뭐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정말 배운 것으로 사용한다면 물리나 화학에서 나오는 법칙들이에요. 물리의 법칙 되게 많죠.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모든 질량 있는 물체는 떨어진다. 땡기는 힘이 있다. 또 화학적으로 보면은 원자, 분자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서 전혀 말도 안 되는 물질로 변화가 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떨어진다고요? 이게 떨어진다고 말도 안 되죠. 화학적인 법칙 이거를 본인의 초능력으로 어그러뜨린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걸 단순히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쇼로 한다? 아니죠. 이거는 거의 뭐 전 세계적인 이슈가 돼서 그 능력을 학습시키는 학원도 생겨야 되고 이렇게 돼야지 무슨 나와가지고 쇼를 하겠습니까? 그 쇼할 때 보세요. 절대로 카메라가 가까이 있게 하지도 못하게 하고 본인이 가능할 때만 하고 그게 뭡니까? 사기칠 준비가 다 됐을 때 사기가 노출 안 되는 범위 안에서 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운 물리화학 수준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런 사기를 구별할 수가 있는데 구별하려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를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화학에 대한 것도 좀 말씀드려볼게요. 화학적인 부분은 제가 또 강의 때도 많이 좀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자, 약과 건강식품의 차이점은 뚜렷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을 먹었는데 바로 약처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약사 출신도 아니고 그 정도의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공부한 수준까지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가 뭐 약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설명하냐 라고 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구별할 수 있는 그거를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약과 건강보조식품은 다릅니다. 허가가 달라요. 약은 정확하게 임상 실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먹었을 때 실제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검증을 해야 되고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따져봐야 되는 게 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약이 될 수 없다고요. 우리 어렸을 때 약장사 있죠. 약장사. 동네에 약장사가 떠요. 팀이 뜹니다. 팀. 거의 서커스 같아요. 저도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공연을 하니까 가면 막 그 어떤 천막 같은데 사람들 엄청나게 들어가서 공연을 보여줘요. 재밌죠. 이런 공연 어디서 보겠습니까? 공연을 보다가 마지막 부분에 약병을 딱 꺼내면서 약 설명을 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약장사는 규모가 좀 컸어요. 거의 뭐 서커스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병도 굉장히 그 멋지게 만든, 지금으로 보면 약간 그 브랜디병 같은 멋진 그 와인병 같은 곳에다가 뭔가를 다려서 넣은 것 같아요. 당기 넣고 뭐 해서 그러니까 달달했습니다. 그거 넣어서 이거 먹으면 병이 낫는다. 이런 설명이죠. 자, 약이죠.
엄연히 얘기하면 약이 아니죠. 가짜죠. 약으로 허가가 났냐고요? 안 났죠. 자, 약으로 허가가 나지 않으면 먹으면 안 돼요. 약이 아니니까. 뭘 사용했을지 모르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건 이거죠. 약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이거 유통시키는 비용도 많이 들다 보니까 자기는 이런 방식으로 약을 판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 적은 비용으로, 저가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만 보면 좋게 들리죠. 근데 약은요,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나고 판매가 될 수 없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잘못 먹어서 잘못 진료해가지고 문제되는 경우 약장사에게 약을 사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도 없어요. 본인이 잘못된 곳에 갔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아파서 치료가 안 되고 하다 보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런 곳에 가서 그런 것들을 먹고 그런 진료를 받고 하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효과가 있겠지, 있을 수 있겠지. 그런 제품을 썼으니까. 많이 먹다 보면 좋아지겠지. 네, 다 겠지예요. 그렇겠지. 추측이라는 거죠. 자, 의약품을 함께 섭취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요것도 제가 왜 여기다 넣어놨냐면 화학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약은 어떤 분자를 만든 거예요. 어떤 분자 구조를 만들어서 이걸 먹으면 이런 효과가 있겠다라고 검증이 된 상태에서 얘를 만드는 거죠. 이걸 만드는데 먹었을 때 우리 몸에 그 약만 있어요. 뭐 밥도 먹은 게 있고 물도 먹은 게 있고 약 먹다가 뭐도 같이 먹고 심지어 콜라로 약 먹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분자는 다른 거랑 같이 가게 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반응이 안 일어나면 다행이지만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다른 물질로 바뀌어 버리니까. 그래서 약 먹을 때는 그냥 물과 먹는 거예요.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물과 먹어야 됩니다. 없어서 뭐 콜라로 먹고 사이다로 먹고 거기 탄산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왠지 위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 슬라이드의 내용은 뭐예요? 이거랑 먹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죠.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건 과학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그 물질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돈이 된다고요. 더 새로운 걸 만들고 더 다이어트에 좋고 더 건강에 좋고 무릎 아픈 거에 좋고 허리가 아픈 거에 좋고 시력이 좋아진다고 하고 혈관을 청소한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쓴다고요. 미용, 질병, 다이어트 얼마나 좋은 시장입니까? 약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야. 좋아질 수 있겠지. 그죠? 자, 지금 저의 얘기가 모든 건강기능식품이 백해무익하다, 효과 하나도 없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무조건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게 아니라 효과가 꼭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간 과학적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콜라겐이라고 하는 거 있죠. 먹는 게 있고 바르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슬라이드에 보면은 맨 왼쪽에 동물성 콜라겐, 맨 오른쪽은 저분자 피쉬 콜라겐이니까 어류에서 나온 콜라겐이죠. 자, 동물성 콜라겐의 분자량이 훨씬 더 숫자를 보세요. 저분자 피쉬 콜라겐보다 크죠. 그래서 이 콜라겐은 피부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자를 잘랐다고요. 그리고 동물성이 아니라 피쉬, 물고기예요.
거기에서 나온 거는 우리 몸에 훨씬 더 흡수가 잘 될 수 있다 라는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고, 우리 제품은 이거다, 그러니까 이걸 사십시오, 다른 거 효과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냐, 무엇을 더 생각을 해봐야 되냐. 저분자 피쉬 콜라겐을 먹었을 때, 아니 그 콜라겐이 내 입으로 먹고서 뭐 피부에 바르든지 먹고서 나의 피부층까지 오냐 안 오냐를 따져보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유 먹는다고 내 가슴에서 그 소젖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먹는데 돼지고기 껍데기 있는 부분, 비계 있는 부분이 많은 부분을 먹으면 그 비계 덩어리가 내 뱃살의 비계로 가요?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비계를 많이 기피했었잖아요. 지방은 분해가 돼요. 그래서 살찌는 거는 오히려 뭐가 더 관여를 합니까? 당이 살찌는 거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기름을 먹는다고 살찌는 게 아니라.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고, 특히 그 중에서도 뭐 쌀 이런 거보다 음료수죠. 음료수. 액체로 된 당을 한 번에 아주 높은 밀도로 마시기 때문에 혈당을 갑자기 높이면서 남는 것들을 다 살로 축적하게, 지방으로 축적하게 만드는. 그래서 콜라겐이 피부로 가냐, 피부로 가냐, 만약 갔다고 칩시다. 갔어요. 그럼 계속 거기에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유지가 될까? 그리고 내 몸에서 콜라겐을 만드는 방식이, 콜라겐을 먹어서 그걸 보내서 콜라겐을 만드는 거냐, 아니면 이게 일체 없고 내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내는 곳은 다른 곳이 있느냐. 그럼 이런 경우면 아무리 먹어봤자 똥 되는 거잖아요. 효과가 없다고요. 이런 것들을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과목들을 전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배우고 당연히 따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게 안 되면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만들 이유도 없고 그걸 상품으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건강보조식품은 거기까지 안 따지죠. 그냥 피부에 콜라겐이 중요하다, 콜라겐을 먹으면 된다. 근데 이거에 콜라겐이 많네? 자, 이 제품은 콜라겐이 많습니다 정도까지만 하는 거지, 약처럼 진짜 그게 들어가서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고 이렇게까지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건강 보조식품이 다 효과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만 과학적 사고고,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뭐 제가 너무 뭐 집요하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예전에 보면 왜 어디 뭐 지방에 리포터가 가서 특별한 그 특산물들을 요리를 해서 먹는데, 그 식당 주인이 이거 남자 몸에 좋아요, 여자 몸에 좋아요. 그럼 또 남자들이 막 그거 먹고 여자들도 그거 먹어서 막 몸에 힘이 불끈 솟고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남자 몸에 좋으면 남자 몸에 어디에 좋은데요? 그리고 어떤 성분 때문에 어떻게 좋은데요? 그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여자 몸에 좋으면, 석류를 먹으면 석류에 있는 성분이 여성 호르몬과 분자 구조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영향을 보여준다. 그래서 실제로 그걸 먹었을 때 여성 호르몬이 적게 나오는 중년 여성 이상에게는 이게 실제로 그런 어떤 여성스러운 모습을 지켜주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근거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특산물 먹으면 다 좋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지 않고 이런 거를 그냥 믿는다라는 것도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좀 징그러운 얘기지만 옛날에는 막 그 동물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뒷산에 올라가서 막 잡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잡았는데 이제 내장이 보이면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콩팥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콩팥 날거를 그냥 먹으면 마치 내 몸에 콩팥에 좋아진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먹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저 어렸을 때 봤어요. 시골에 가서 흐르는 그 수돗물에 막 씻어가지고 그냥 먹는다고 아저씨들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먹으면 그게 내 콩팥에 무슨 이렇게 에너지가 축적이 됩니까? 아니죠. 분해된다고요. 분해. 입, 위, 장, 이거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소화가 어떻게 되고. 아시겠죠? 자,
칼슘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먹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우유와 멸치. 그 멸치 먹으면서 무슨 생각해요? 멸치, 마른 멸치잖아요. 마른 멸치 왠지 그 칼슘 덩어리들이 막 농축되어 있을 것 같고, 그걸 먹으면서 야, 내 몸에 칼슘이 점점 보강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체내 흡수율은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콩의 칼슘은 느껴지지도 않지만 20% 정도 있어요. 근데 우유가 40%네요. 우유가 훨씬 잘 되는구나. 아, 액체다 보니까 흡수가 더 빠른가 보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우유의 칼슘 흡수율을 스스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유를 많이 먹으면 골다공증이 걸리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우유를 많이 먹은 사람들 골다공증에 많이 걸렸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자,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우유에 칼슘이 많은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우유를 내가 먹었을 때 흡수가 되냐 안 되냐? 봤더니 흡수율이 40%까지는 찾아냈어요. 부작용 안 따져볼 거예요? 자, 우유를 먹었더니 이게 소젖이잖아요. 사람의 젖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어떤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우유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소화를 잘 못 시켜요. 얘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칼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칼슘 때문에 쟤를 먹었는데 쟤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을 가져다 써야 돼요. 근데 우리 몸에 칼슘이 어디에 많냐면 뼈에 많죠. 그럼 내 뼈에 있는 칼슘을 빼다가 쟤를 소화시키는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유에 있는 칼슘이 흡수가 되기는커녕 내 몸에 있는 칼슘을 빼다 쓰다 보니까 내 몸의 칼슘은 점점점 줄어들어 오히려 우유를 먹은 사람이 골다공증이 더 많이 걸린다. 그래서 낙농국가의 노인들을 봤더니 골다공증이 훨씬 더 많이 걸린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이런 얘기를 왜 안 해요? 언론에서는 안 해요. 언론이 원래 다 얘기하는 겁니까? 저 우유 시장, 낙농업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망하라고요? 말하지 않죠. 일부 유튜버들, 일부 약사들,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중에 부부가 이것 때문에 의견 충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유 먹이면 안 된다. 아니, 먹여야지. 칼슘도 많고 애들이 우유 먹어야지. 아무리 얘기해도 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우유를 먹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학교에서도 이제 그 뭐라고 하지, 급식처럼 예전에는 그 우유 상자에다가 막 받아와서 전기 구독처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지는 않죠. 자, 그래서 이 소화의 과정, 이것도 학교에서 다 배운 거잖아요. 탄수화물은 입에서만 소화가 되고, 그래서 쌀을 먹을 때 입에서 오래 씹어라. 라면이나 국수처럼 후루루 넘기면 이거 소화가 하나도 안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소화되는데, 위에서 어떤 액이 나와서 소화시키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얘기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먹고 그게 바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되는 게 아니죠. 다 분해시켜요. 분해. 아미노산은 분해시키고, 분해시켜서 그게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흡수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콜라겐을 먹으면 콜라겐은 분해가 안 될까요? 아니, 제가 이거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과학 시간에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콜라겐을 먹고 분해가 되겠죠. 돼지고기를 먹으면 분해되죠. 단백질은 단백질대로 분해, 지방은 지방대로 분해. 그래서 이제 황제 다이어트, 고기만 먹는 거 있었잖아요. 왜 살이 빠져요? 탄수화물이 아니잖아요. 걔는요, 탄수화물, 과잉된 탄수화물이 살찌는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탄수화물을 아예 줄여버리죠. 쌀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탄수화물은 몸에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일정량 먹어줘야 돼요. 오히려 과자 먹고 음료수 먹는 것만 줄이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제가 여기 뭐 소화 과정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우리가 배웠던 이런 이거는 생물에 대한 거죠. 과목으로 굳이 따지자면 물리, 화학, 생물 이런 내용 정도만 있더라도 한 번 더 이 부분까지만 생각하면 이게 정말 그런 효과가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간단하게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 초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뭐예요? 다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거죠. 뭐예요? 사기꾼들입니다. 따지고 볼 것도 없어요. 궁금해요? 사기꾼이라고 해요. 사기꾼. 그리고 뭐가 몸에 좋대. 몸에 진짜 좋을 수 있어요. 몸에 진짜 좋을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두고 봐야죠. 그래서 내년에 사볼까? 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년 지나서 올해 팔았던 거 내년 돼서 없어지는 거 수두룩합니다. 이건 뭡니까? 한 해 반짝 인기 끌어서 팔아먹고 땡치고 뜨는 거죠. 떴다방처럼. 그래서 옛날에 유행했었던 건강보조식품 지금도 팝니까? 거의 다 안 팔아요. 또 새로운 거 개발해서 콜라겐 개발해야 되죠. 크릴 오일 찾아내야 되죠. 또 뭐 어디 무슨 추출물을 해가지고 지방을 분해시키고 나중에 보세요. 부작용 때문에 더 이상 안 팔고 이런 제품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1년만 지나서 고민하십시오. 구매 결정을. 그러면 여러분의 돈도 굳고 잘못된 물질을 먹지도 않아도 됩니다. 자, 초능력까지는 아니지만 초능력 같아 보이는 게 또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초능력에 대한 설명은 사기꾼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약간 비슷해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대표적인 게 타로입니다. 타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타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타로가 장점도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제가 지금 같이 좀 말씀드려볼게요. 타로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카드예요. 그 그림은 어떤 상징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비학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수비학. 숫자로 점 치는 거예요. 숫자, 기호 이런 것들로 점을 치는 거예요. 점. 어머니도 점 보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점. 왜 재밌고 왜 솔깃하고 왜 궁금해요? 신비롭잖아요. 뭔가 알려준다고요. 궁금합니다. 궁금한 거 당연히 인간의 어떤 욕구예요. 자, 그런 경우에 제가 그 숫자로 점을 치는데 자, 그 숫자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자, 타로에서도 자, 그 생년월일을 가지고 도해서 이렇게 따지는 게 있어요. 자, 그거 왜 도해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거 그냥 도해요? 왜 도하냐고요? 점 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점을 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점 치러 온 사람 말고 점을 치는 거를 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점 치는 거를 돕기 위한 어떤 그 체계가 필요하잖아요. 그 체계의 가장 중요한 게 숫자입니다. 숫자만큼 연결시키기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수학자들이 이 신비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숫자 더했는데 만약에 10이 돼요. 왠지 뭔가 딱딱딱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신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가 너무 중요하고 모든 점 치는 거에는 숫자를 이용합니다. 잘 보세요. 다 숫자예요. 근데 그 숫자를 각 사람에 맞는 숫자를 어떻게 뽑아낼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생년월일. 더 나가서 시까지 몇 시에 태어났냐? 그럼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또 질문하죠. 근데 그거 왜 더해요? 왜 다 더하고 왜 얘랑 더하고 근데 그 더한 게 왜 이 사람의 운명에 해당이 됩니까? 어? 왜 더해야 돼요? 빼면 안 돼요? 곱하고 나누면 안 돼요? 사칙 연산을 다 배우는데 왜 더합니까? 더하기까지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마이너스에 대한 해석까지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너무 복잡해져요.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곱한 수를 더해서 나온 숫자 가지고 따져야 돼요. 왜냐면 카드의 넘버링이 거의 1의 자리까지 나와 있어요. 10의 자리까지 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곱하기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누군가 더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자, 곱해봅시다. 곱해서 나온 수를 1의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또 더하고. 이 수비학의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자, 나누기는
나누기는 왜 안 해요? 제일 불편하죠. 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나머지가 나온다고요. 심지어 소수가 끝없이 나오는 소수들이 있죠. 그 소수를 뭐라고 할까요? 무한소수라고 하죠. 무한소수. 이런 거 해석하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더하기까지만 하는 게 깔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더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지 않아요? 당연히 해봐야 되죠. 이거 물어보잖아.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더하는 거예요. 그냥 더하는 거예요. 지금 또 저의 이 설명에 대해서 뭐 저런 것까지 따져 그냥 더하라면 더하지. 아니죠. 왜 더하냐고요. 근거가 없다고요. 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믿을 근거가 없습니다. 돈을 주고 이걸 들을 이유가 없다고요. 그리고 사칙연산을 넘어서 방정식에 넣으면 더 좋지 않아요? 운명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서 2차, 3차, 4차 뭐 함수를 만드는데 거기다 로그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넣어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해요? 수학적인 지식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까지. 자, 그런데 타로는 그러니까 수비학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타로는 장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숫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숫자에 해당하는 카드가 있어요. 근데 카드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그림에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이 점은 제가 생각해도 수비학으로 봤을 때 가장 그 진화된 방식이에요. 그래서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평소에 말발이 좋고 이야기를 잘 풀어 나가는 사람, 또 촉이 좋아서 상대방을 보면서 잘 이끌어가는 사람, 타로를 굉장히 잘 설명할 수 있어요. 능력이죠, 그것도. 누군가 만나서 사람들 간의 어떤 대화를 물꼬를 트기 위해서 타로 같은 방식을 쓸 수는 있죠. 근데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과학적 지식이잖아요. 근거가 있냐고요. 근거 없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이와 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재미삼아 하는 거, 저 너무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막 운명으로 따지고 하는 거는 맞진 않죠. 자, 타로가 가장 정확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경험해 봤는데 타로가 가장 정확한 것 같아. 제가 그랬잖아요. 이 수비학 쪽에서 얘가 가장 진화했어요. 여러분 이름 가지고 따지는 거 이제 있는 거 아세요? 성명학? 걔도 어떻게 합니까? 이름의 획수. 그러니까 모음과 자음을 따져서 결국은 뭘로 추출해내요? 숫자로 추출해내서 그 사람의 운명을 또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됐던 생년월일이 됐던 뭐든지 간에 숫자를 뽑아내서 정해놓은 매뉴얼에 집어넣어서 그거에 대한 답을 꺼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것이 약한 사람들은 정확하다고 하죠. 다 안 맞고 뭐 하나만 맞아도 어우 너무 정확해. 그래서 사람마다 이거 되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어떤 수비학적인 거에 굉장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도 똑같죠. 갑자기 소화가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커피 마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걸 딱 마셨는데 갑자기 방귀가 나면서 소화가 돼요. 그럼 나는 무슨 생각을 해요? 이 커피가 나를 소화를 좋게 도와줬구나.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단순히 얘의 영향이겠어요? 원래 소화가 될 때쯤에 얘를 마셨을 수도 있고, 그쵸? 다른 변수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혹하는 사람들은 요거에 꽂혀서 거의 그렇게 운명적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연설, 저 수비하게 또 점을 치러 가면 자 오늘 2명의 귀인을 만날 겁니다. 2명, 또 숫자죠, 숫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누군가 2명을 만나면 연결하는 거예요. 꿈에서 또 뭔가 나왔어요. 꿈에서 뭐 선물을 3개를 받았어요. 근데 마침 뭔가 또 3개랑 연결이 돼요. 다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거죠. 사주팔자 다 개수, 태어난 연월 일시를 가지고 따지고 음양오행 또 개수. 그 당시에는 이걸로만 따졌어요. 어떻게 저 개수로만 따집니까? 지금 그래요?
개수가 훨씬 많아졌죠. 여러분 주기율표 보세요. 개수가 엄청 많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따졌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5행 정도면 충분했다고요. 그래서 맞지 않으면 또 예외적인 거. 저 사람은 사주팔자도 초월한 사람이야. 저게 뭐 법칙입니까? 맞으면 맞고 아니면 예외라고 하고 초월했다고 하고. 아니죠. 사람은 숫자, 뭐 도형, 기호 이런 거 연결하고자 싶어 하는 어떤 그런 본능이 있어요. 맞아 떨어지면 굉장히 심취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잘 먹혀 들어가는 거죠. 자, 숫자 사용, 데이터를 따지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말씀드렸던 수비학적으로 점을 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참 너무나 달라요. 동일한 숫자를 사용하지만 정말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쓰는 1번과 같은 사람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2번이에요. 점을 치는데 쓴다고요. 점을 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는 어떤 이런 과학적인 또 수학적인 지식을 우리 부모님 세대 이상 세대에는 사실 배운 경험이 많이 적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렵고 본인의 경험, 꽂혔던 경험들 이런 것들에 더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찍어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른들이 많이 믿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혹시 영상을 학생이 보고 있다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물리학이 너무 지겨워서 재미없고 어려워서 이거 왜 배워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자, 여러분의 과학적 사고리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의 돈을 지킬 수가 있어요.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고 잘못된 것에 돈 지출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날 시대는 점점 과거에 비해서 과학적 사고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뒤처지면 문제가 커져요. 지금 그게 딱 나타난 게 뭐냐면 코로나19, 코비드19 이 시점에서 종교적인 의식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커졌는데 그게 인도의 사례가 지금 그렇죠. 저 힌두교의 어떤 축제를 통해서 저 물에 들어가서 저렇게 뭐 씻는 행위를 하면 바이러스가 떠나버린다.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미신이 오히려 그거를 초월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지만 엄청나게 감염되잖아요. 엄청나게. 근데 유사한 사례가 또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 자, 요 영상을 보고 마지막으로 요 강의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